이 그림을 보면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유 있는 그림.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숭고해서 목소리를 쫙 끌고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끼하실지도 모르지만 언뜻 보면 한 번에 그린 그림이지만 글감을 많이 희석시켜서 여러 번 계속 겹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마르고 또 그리고 마르고 또 그리는 걸 반복해서 그림이 탄생됩니다. 언뜻 보면 누구라도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은 추상 미술하면 쉽게 다가오십니까? 고전시대의 사실적인 그림과 그와 같은 인상주의 그림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왠지 추상미술은 뭐가 뭔지 아리송하죠? 이번에는 추상미술화가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너무나 쉬운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림을 보고 울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하며 바로만 보고 있어도 위로가 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전시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도용 카펫을 가지고 와서 그 작품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으니까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 세계를 숭고의 미학이라 정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추상미술을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대회화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마크 로스코는 재현적인 주제보다는 형태, 공간, 색채 등의 형식적인 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그의 일대기를 통해 작품을 알아보기로 해보죠. 1903년 러시아에서 출생을 하죠. 그의 가족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1913년 로스코는 10살 때 아버지가 있는 미국 오레곤으로 이주하여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정착합니다. 어려서 교육받은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리스의 비극시인 아에스킬로스, 독일 철학자 니체의 영향은 그의 작품 안에서도 지속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동유럽 전통 미학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답니다. 17살의 로스코는 이미 예일대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며 4개 언어를 배웠으며 철학적, 정치적 논쟁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로스코는 장학금을 받고 예일 대학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유태인 배척주의에 의해 장학금이 중단되자 자퇴하고 뉴욕으로 갔답니다. 현대의 추상미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마크 로스코가 작가의 길에 들어선 건 몇 년의 방황을 겪은 후입니다. 뉴욕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미술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보러 갔다가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로스코에게 미술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탐험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의 기반은 문학과 음악이었고 재료는 내면의 삶, 내면의 체험이었죠. 그는 인간의 감성 문제, 즉 인간의 고뇌나 비극, 희열, 그리고 운명 등을 그의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으며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 체험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뉴욕의 환경,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을 조명했는데 지하철 판타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후에 로스코는 1930년대 초 동갑내기 애돌프 고틀리브를 만나고서부터 신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 신화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프로이드, 융, 마르크스, 프레이저, 니체 등의 이론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의 초기작은 평탄치 않았던 인생사에 막스 베버 등의 사회 철학의 영향이 더해져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 많습니다. 마크 로스코는 1920년, 1930년대 표현적인 터치로 풍경과 인물을 그렸죠. 1930년대 뉴욕의 환경,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을 조명했는데 지하철 판타지는 지하철 시리즈 중 하나인 그림으로 그를 스타덤에 얹은 작품입니다. 산업사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외로움과 일상의 고뇌를 훌륭하게 그려내어 돋보이는 작품이죠. 우울한 표정으로 아기를 들여다보는 아버지는 멀리서 아이를 관찰하는 듯이 어색하게 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화 없이 뒤에 서 있고 오른쪽의 기둥 사이에 숨어버려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흐릿하게 표현되고 있죠. 왠지 모를 우울함과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1940년대에는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렸답니다. 1947년 이후 그는 그림의 제목을 붙이는 데 있어 기존 방식 대신에 숫자나 색깔로 작품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단어의 의미가 관객의 마음과 상상을 마비시킨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붙이면 시청자의 해석 능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는 각 캔버스를 제목 없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작품을 무제라고 써있으면 왠지 작품이랑 잘 어울릴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제목을 보고 그 작품을 보면 영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술에 많이 등장하는 무제,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튼 이 시기부터 로스코의 그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면 추상화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 등장했던 풍경, 인물을 포함한 인지할 수 있는 물체들이 신기하게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분할된 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950년대는 로스코의 모든 회화가 색면으로 표현하는 절대 변화기죠. 그는 캔버스 위에 색칠을 칠한 후 계란을 바르고 마르면 물감을 또 칠하고 그 위에 오일을 바른 후 색칠을 덧입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그려진 사각형의 면은 빛을 발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로스코는 이 스타일로 계속 그림을 그렸죠. 로스코의 작품은 말년으로 갈수록 화면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암울하고 사색적이며 절제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비극과 환희, 파멸 등의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색채로 표현하는 데 점점 빠져든 로스코는 1968년 4월 갑자기 심각한 동맥류에 의해서 쓰러진 후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과 함께 프로빈스 타운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그는 검은색의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 이혼 후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후 삶의 변화를 거부했죠. 그 다음 해인 1970년 2월 그의 조수는 손목이 그어져 있고 진정제가 있는 부엌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57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품에 대한 부족한 설명만큼이나 장황한 설명들은 관람객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지식이나 어쩌면 작가의 장황한 개인적 사유들은 오히려 설명하지 않느니만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로스코는 우리에게 작품에 대해 그저 침묵하고 바라보며 느끼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스코의 숭고함과 한계,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형이상학적 고통이 대형 캔버스들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로스코 회화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실존의 비극과 이것을 이겨내는 숭고한 정신의 표현이죠. 비극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관념과 이미지는 늘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의 아름다운 유산은 그가 일생 동안 완성한 836개의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로스코의 작품을 볼 때 그의 작품을 단순한 그림으로 봐선 이해할 수 없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의 작품의 기반은 문학 작품들과 음악이며 재료는 내면의 삶과 체험이기 때문이죠. 로스코의 그림은 그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개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을 바라보면 뭉클하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힐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독해주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